25년의 진짜 본 게임은 하반기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단기간에 막 뜨겁게 역시 강남 또 해제되고 이제 뭐 갭 투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펌프질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그럼 2년, 3년, 4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뭔가의 모멘텀이 있냐라는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강남이나 뭐 잠실 쪽에 아파트 못 파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게 절호의 매도 기회를 저는 준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호재에 팔아라. 오죽하면 지금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은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실도 생기고요. 70만이 줄었잖아요. 구로 따지면 강남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 무너지고 있죠. 수요가 줄고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계도 안 좋고 고향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서울에 아파트를 사든 서울에 빌딩을 사자라고 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우리는 이제 계속 서울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궁금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꼭 강남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남의 세상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하러 그런 거 신경 써요. 내가 내 자산에 맞는 규모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즉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서는 싸게 사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왜?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통화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분만큼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4년 만에 인구 감소가 60만 명 이상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이 정도는요, 그냥 천안 도시예요. 천안만한 도시 하나가 지금 한 4년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요. 대출 다 받죠? 네. 대출 상환 기간이 몇 년이죠? 뭐 최대 30년까지 뭐 가죠. 최대가 30년이 아니고 이제 보통 30년이고, 보통. 40년짜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이제 50년짜리도 있었죠. 자, 그럼 30년 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0년 뒤면은요, 2055년입니다. 자, 국민연금 고갈이 언제부터 돼요? 아마 그 즈음, 그쵸? 그쵸, 2055년, 2060년, 네, 이 즈음부터 국민연금 아예 한 푼도 못 받아요.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제 노후이신 분들은 그래도 뭐 100이든 200이든 받으시는 평생 받는 돈이 있는데 이제 없다고요, 이런 것도. 그리고 그때 가면 인구는 훨씬 더 줄어 있겠죠?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과 내 노후를 걸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21년 10월 달에 제가 그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최고점인 지역이 95% 이상입니다. 고가 시장이 일부만 이때보다 지금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이전에 잘못 사셨던 분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경매로 날아가고 다 깡통차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사실 때는 앞으로 30년, 40년 뒤까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뭐 정부에서 잠깐 뭐 특례 정책 해준다고 뭐 한다고 금리 싸서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샀다가는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니까요. 이거 5년짜리 혜택이에요. 5년 지나면 금리 원상복귀 됩니다. 근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전 세계 석학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잊어라. 2010년대부터 2020년대 초까지 유지된 이 전 세계적인 저금리,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살면서 한 100년 이상의 차트를 보잖아요?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지난 100년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고,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인데, 이런 거에 너무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금리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에 비우수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경고하는 석학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지방에서 기회가 오고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매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예, 지금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예, 올해 하반기 한번 예, 지켜보시죠. 사실 지방은 또 되게 지금 막 엄청 지방은 심하게- 굉장히 안 좋죠. 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2025년 하반기 특히 이제 가을 연말 정도가 대반전이 시작되는 네,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부터는요. 지방의 여러 지역들에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수도권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 시장들. 네. 그 지방이 이제 좀 분위기가 뭐 좋아질 수 있다. 뭐 어떤 반등의 계기, 뭐 이런 어떤 좀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좀 여쭤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있는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틀릴 때가 많은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수요, 그다음 공급.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 절벽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공급 절벽인 곳은 어디냐? 지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 분위기 좋죠. 네. 전국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되겠죠?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26년만 공급이 작아요. 네, 거기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27년은 다시 늘어납니다. 27년부터. 자, 근데 지방 시장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네. 미분양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쉽게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진행하는 단지들의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대구나 경남, 경북 이런 곳들은요. 정말로 앞으로 한 27, 8년까지 완전 공급 절벽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 빠른 지역은 올해 한 하반기부터. 그래서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공급 절벽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서울과 지방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다를까요? 그렇죠. 네, 네, 그 크게 비용. 뭐 얼마나 이제 뭐 비싼 자재를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무슨 얘기? 땅값만 다른 거고요. 지방에도 아파트를 짓는 원가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지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공급 절벽이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사이클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2008년하고 2025년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2008년 초, 2007년 말 2008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중국 펀드를 줄 서서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몇 년 동안 중국 펀드로 대박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증권사에 줄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꼭지를 잡았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이 똑같아요. 최근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미쳐있냐. 미국 주식. 거의 신봉에 가까운. 미국은 최강이야. 미국 기술력 최강이고 미국 주가는 아무리 거품이 있어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 이런 믿음들. 또 코인도 그와 비슷한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 미국이 2007년 9월 달, 2024년 9월 달에도 B컵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즉, B컵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컵 금리를 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품이 쫙 빠졌죠. 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 좋았고 최근에는 미국이 좋았지만 사이클이라는 모든 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릎 밑에 사서
얻기 위해서 팔아라. 즉 저평가될 때 사서 고평가될 때 팔아라예요.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또. 예,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지방은 안 좋고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은 계속 갈 거고 지방은 계속 안 좋아질 거야. 예,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내년이 아마 지방 부동산 일부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사실 뭐 저희는 이제 현상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최근에는 좀 미분양, 네. 뭐 또 악성 미분양 네. 이게 이제 뭐 대구나 뭐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들을 많이 저희도 포함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미분양 문제는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이제 계속 해결이 되면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이런 정책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아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고 수요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방에 있는 그 수요만 가지고는 대세 상승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수요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냐?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지방 시장. 그럼 투자 수요라는 건 뭐예요? 지금 취득세 중과로 묶여 있는 이거가 이제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올해 하반기에 제가 상당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충격은 지방에도 똑같이 미칠 겁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 지방 때문에 뭐 중공업 미분양을 취득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나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지금 영역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공시지가 2억 이하짜리는 지금 취득세 중과세 아예 없애겠다. 이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네.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지방 안 좋으니까 살려야죠. 안 좋으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패턴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부양 정책을 펼치고 이것들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점점 세지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안 좋았으니까 공급이 없고 그러면서 다시 또 몇 년 동안 대상선 이 패턴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내년부터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서울만 좋고 지방은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방에 계신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하는 지역들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예, 힘내십시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해제된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이제 상대 호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상승으로 좀 퍼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전망을 할 때는 상반기에는 뭐 보합이나 아니면 좀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현재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단기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냐면 24년 작년 한 6월 달 정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월 달에 바닥치고 2월, 3월, 4월 조금씩 좋아지다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거죠. 주식시장도 하락을 할 때 대세 하락 구간이어도 내려가다 반등 나오고 내려가다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랑 똑같냐면 2008년 그리고 2022년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랑 같이 곁들여서 보잖아요. 그러면 2025년은 2008년과 너무 유사하다. 2008년에는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상당한 폭락이 있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 못했던 엄청난 폭락 장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는 25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25년에 진짜 본 게임은 하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단기간에 막 뜨겁게 역시 강남 또 해제되고 이제 뭐 갭투자 할 수 있고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펌프질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그럼 2년, 3년, 4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뭔가의 모멘텀이 있냐라는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는 사실 그동안에 이 강남이나 뭐 잠실 쪽에 아파트 못 파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게 절호의 매도 기회를 저는 준 게 아닌가. 예,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호재에 팔아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풀린 지역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훈풍이 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서울에 대한 영향.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2년에도 폭락이 오기 전까지도 계속 상승만 얘기하셨던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다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요. 금방. 불과 며칠 전에 1420 얼마였는데 1460원 됐어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폭 지금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코인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8만 달러 초반까지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자산 시장의 어떤 거품이 저는 굉장히 빠지고 있는 이런 초기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불패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강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째는 2020년과 21년에 모두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던 시기에 15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대출을 아예 안 해줬어요. 그럼 그때는 사신 분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22년 하락장이 왔고 서울도 평균 22% 하락했습니다. 그때 하반기에만. 그리고 그때 잠실이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저는 이 코인과 미국 주식 시장의 이제 불장. 그래서 코인과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고가 아파트에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이미 이제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차가 또 시행이 되는 7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2008년, 2022년에 못지않은 상당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현상만 바라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전체적인 큰 대세적인 흐름에서 내가 지금 자산 시장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봄이라는 계절에 있는지 여름이라는 계절에 있는지 가을이라는 계절에 있는지 겨울이라는 계절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요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겨울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잖아요. 뭐든지 본질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본질적인 에너지는 전부 없이 정부의 이런 50조가 넘는 2년 연속, 3년 연속 되는 이런 엄청난 부양책,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이런 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갈 거다. 저는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있지만요. 앞으로 1, 2년 사이에 엄청난 시비가 엇갈리게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는 굉장한 상당한 변동성이 저는 오게 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이 토어제 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뭐 투기를 막는 효과가 원래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가격은 오르고 네. 이 토어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뭐 뭔가 이런 정부가 애초에 의도를 했던 대로 시장의 에너지가 꺾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펼치면 떨어지고 규제 정책을 펼치면 떨어지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 정책들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쌓이면 그게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해서 시장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됐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맞는 논리라면 반대인 거. 그럼 토지거래 허가 묶이면 그럼 떨어져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상승 주장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펼치시는 분들이 이때다 하고 얘기하기에 너무 좋고 바람몰이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이거는 올해 상반기를 넘어가기 힘들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게 사실 이제 강남에 영향을 되게 당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양극화를 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저는 2020년과 21년에 대출 안 해준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준 지금은 거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현금이 있는 사람이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데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아파트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청약들이 나오고 이 청약들이 또 로또 청약으로 하는 것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뭔가 부동산에 좀 막 미치게끔 하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미국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도 불과 얼마 전에는 굉장히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강남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거는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은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실도 생기고요. 70만이 줄었잖아요. 구로 따지면 강남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 무너지고 있죠. 수요가 줄고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계도 안 좋고 고향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서울에 아파트를 사든 서울에 빌딩을 사자라고 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의 진짜 본 게임은 하반기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단기간에 막 뜨겁게 역시 강남 또 해제되고 이제 뭐 갭투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펌프질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그럼 2년, 3년, 4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뭔가의 모멘텀이 있냐라는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강남이나 뭐 잠실 쪽에 아파트 못 파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게 절호의 매도 기회를 저는 준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호재에 팔아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극심한 양극화? 저는 조선시대하고 똑같다고 보는데요. 다시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도 한양만 잘 살았고요. 나머지 곳들은 다 벽화가 고팠는데 지금 또 이제 서울로만 몰려들고 아마 이런 소식 보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가 집값이 오르고 뭐가 줄을 서고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막 이런 사태들이 아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180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문제가 양극화잖아요. 한양 그 임금이 있는 한양에만 먹거리, 좋은 직장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 양반 자제들이 과거급제, 오직 일자리는 한양으로만 몰리면서 한양 집값이 천정부지에 올라갔죠. 요즘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거의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일반적인 집이 그 정도 했고요. 대궁궐 같은 거는 뭐 100억에서 300억 정도. 요즘 돈 가치로 따지자면. 그래서 과거 급제한
양반들이 새빵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조선은 극심한 주택난에 시달렸는데 근본 원인을 찾자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과잉이었다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방에 양반들이 올라오듯이 지금 현재는 지방에 있는 어쨌든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지방이 내수 경기 침체에 미분양에 입주 물량 폭증에 인구 감소에 모든 어려움들이 지방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자제들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교로 가는 자제들만 유출이 됐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에서 건물이라든지 한마디로 돈 좀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하고 서울밖에 답이 없다.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 서울로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수요는 서울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방은 굶어 죽고요. 토어과제 이거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부산 가격은 더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결국에 아까 말했던 그 한양의 예를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이 이제 대표적인데 부산이 잘 나갈 때 부산 인구가 400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330만. 아마 몇 년 지나면 300만 붕괴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대 도시가 이제 인천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는 서울도 공통이잖아요. 서울도 잘 나갈 때 인구가 1000만이 넘었거든요.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930만 정도 되는데 그렇죠. 왜 서울 인구가 줄지? 서울은 수요가 넘친다는데 서울은 주거비용 부담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으로 가요.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본다면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근데 부산은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인구가 동반 하락입니다. 출산율도 줄어들고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대학교는 인서울 하더라. 유출이 발생하게 되죠. 인서울에서 직장은 또 수도권에 구합니다. 집은 어디서 구할까요? 또 수도권에 구합니다. 부산 집을 회전시킬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 지금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은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실도 생기고요. 70만이 줄었잖아요. 구로 따지면 강남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상권 무너지고 있죠. 지금 많은 신축 아파트들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고급 수요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단기간에 부산이 좋아지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수요가 줄고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계도 안 좋고 부산 지방 뭐 기업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가들조차도 어지간하면 내가 고향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서울에 아파트를 사든 서울에 빌딩을 사자라고 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산가 얘기하시면 저희는 이제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인데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왔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저는 강남만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아니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30억, 50억이 누구 집 뭐 개 이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서울 전역으로 본다면 여전히 투자 금액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방도 답이 없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방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주택인데 미분양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미분양을 봐야 되고요. 지금 1월 통계가 나왔는데 7만 2천 호 정도 전국 미분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지방 대책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DSR도 안 풀어주고 네. 양도세 뭐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카드가 안 나온 이유가 과거에는 16만 호, 18만 호까지 미분양이 늘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7만 호 가지고 왜 세수 부족인데 지금 세금을 깎아줘야 되지? 왜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금융위 입장에서도 DSR 작년에 2달 연기했다가 작년 7월에 난리가 났는데 굳이 7만 호 가지고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그래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2만 2천 호까지 늘어났고요. 이미 다 지어졌는데 미분양이 상태인 거죠. 깡통주택, 말 그대로 빈집입니다.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회사들이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시행사, 네.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있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있고 신탁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다
빈집에 악성 미분양의 인질이 잡힌 거죠. 사업자금 PF 대출 회수가 안 된다는 거고요. 못 갚는다는 얘기죠. 다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지방 경제, 건설업계 모두 다 무너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부에서 아마 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면 지방에 혹시라도 계시는 분들 미분양 주택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린다면 저는 적어도 DSR 풀어주고 저리 대출 해주고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뭐 감면 이 정도 카드가 나온다면 미분양, 지방 미분양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양을 바라볼 때는 이제 팁이 있는데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나친 고분양가. 아, 이거 미쳤어. 너무 높아. 네.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주변에 인프라도 없는데 건설사가 떵하니 비싸게 지었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 택지지구고 인프라도 학교도 있고 교통 여건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지방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계속 죽지는 않거든요. 인구가 감소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서울과 벌어지게 되면 좁혀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인프라가 좋은 곳에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아무리 시골도 요즘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 국평 전용 84가 한 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보면 3억짜리 미분양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면 5억이 나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분양해서 지금 3억짜리인데도 미분양이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준다면 저는 지방의 미분양 사셔도 괜찮겠다. 하지만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그 부동산원에서 이제 자료 좀 나왔어요. 그 네네. 수치가 나왔던데 서울 그리고 또 완전 송파 쪽에 몰려 있는 게 딱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미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이 0.11%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송파구가 0.58% 주간 변동률, 주간 상승률이 0.58%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0.58%를 본 적이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죠. 0.58이 어떤 숫자인지. 이게 주간 변동률, 주간 상승률인데요. 우리가 1년이 52주잖아요. 이 52를 곱하면 30%. 집값이 30% 올라가는 속도로 지금 송파구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80km 정도였는데 지금 200km 정도로 급가속을 하고 달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 통계를 본 국토부도 지금 깜짝 놀랐을 거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더 걱정되는 건 다음 주에는 240km로 달리지 않을까. 최고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억눌려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 구역을 전격적으로 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2번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냥 푼 것도 아니고 1월에 해제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좋아하는 거는 기대감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살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 잔금 치면 무조건 입주를 해야 돼요. 2년 동안 입주를 해야 되고 전세 끼고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방에 계시는 돈 많은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이거든요. 이거를 풀 수 있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겠구나. 투자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에 자극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자극은 뭐냐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모든 강남이 다 지정된 게 아닙니다. 네. 이번에 풀린 지역들이 우리 잠삼대청이라고 하잖아요. 잠실, 삼성, 네. 대치, 청담동인데 지정 안 된 곳이 있어요. 강남에서. 반포. 우리 부촌이라고 하잖아요.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졌어요. 그동안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반포 뉴스 보셨잖아요. 뭐 원벨리 아파트 50억, 60억. 최근에 뭐 68억도 거래됐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 올라가는 반포 아파트를 바라보는 나머지 강남 주민들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집값이 못 올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족쇄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니 투자자들, 집주인들 마음이 꿈틀꿈틀대죠. 1월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2월에 갑자기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저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제 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갈아타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보니
장난이 아니거든요.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이 풀리기 전에 잠실 뭐 엘스 리센츠 우리 엘리트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최고 가격이 국평이라고 하죠. 전용 84가 28억 5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거든요. 최고 가격이라는 얘기는 뭐 27억, 26억에도 거래되고 27억에도 거래되고 이제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로얄동 로얄층 가장 튄 거래가 28억 5천이었는데 풀리고 나니까 이게 30억을 뚫고 호가는 뭐 33억도 부르고 며칠 전에 33억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또 호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불안하죠. 또다시 불안하다 보니 서둘러야겠다. 무리해서라도 들어가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지금 뭐 거의 뭐 아비규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실 하나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걱정도 안 하죠. 그러다가 말겠지. 시장의 수요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거든요. 집값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네? 너무 달렸네라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집 못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할 텐데 시장의 반응은 자 다른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다른 뭐 반포든 압구정 입장에서 본다면 저거 봐라. 잠실 국평이 30억이 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실에 아파트를 판 주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상급지로 가잖아요. 네. 지금 반포 쪽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또 팔았는 분들이 돈을 들고 또 사러 오니까 여기 집주인들은 또 올립니다. 상급지들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나머지 잠실 옆 동네가 이제 신천동이잖아요.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는 곳.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있는데 그쪽으로 또 수요들이 가죠. 저 동네 너무 올랐어. 옆 동네로 갈래. 그러면 또 바로 동쪽으로 가면 옆 동네가 또 강동구잖아요. 네. 강동구는 우리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강동구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래가 되더라고요. 슬금슬금 올라가고 꿈틀꿈틀대고 문의도 늘어나고 부동산들이 이제 막 바빠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또 마포 성동구 마음은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 차례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노도강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약세 지역이라는 노도강 주민들도 기다리면 우리 차례까지 오겠군. 네. 우리도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내버려 두게 되면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어디까지 확산되느냐가 관건인데 수도권의 뭐 서울 인근 지역까지는 저는 확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들 뭐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뭐 이런 지역들 과천시는 당연하고요. 불길이 번질 텐데 그럼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는 또 고민에 빠지겠죠. 이거를 내버려 둬야 될까? 내수 경기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걸 잡아야 될까? 아마 지금 굉장히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내버려 둔다면 확산은 수도권 확산은 불가피하다. 개입을 한다면 또 노도강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물이 좀 들어오려다가 또 꺼져버렸네. 불길이 오려다가 안 되네. 라는 또 실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여기 이제 SBS 여기 목동 여의도 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동은 이미 난리가 났죠. 신시가지라고 하잖아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노후 재건축 아파트인데 신속통합계획을 한다라고 해서 목동은 토지거래가 구역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네.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져도 신고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게 맹점이 뭐냐면 서울시가 왜 풀어줬냐면요. 지정을 하면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지정을 해도 집값은 신고가가 나옵니다. 왜? 못 사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면 되니까요.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목동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입주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집을 팔고 좋은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도 기대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요. 풀어주게 되면 더 오르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묶어도 올라가고 풀어주면 더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답을 못 찾는 이유고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조선시대 한양 이야기를 했는데 왜 조선시대 때 부산,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공부 잘하는 양반집 자제들이 왜 그렇게 서울로 갔을까요?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똑같네요 지금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인서울을 할까요? 좋은 대학교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을 하죠. 양질 일자리에.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살 월세집
전세집, 매매집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네. 서울의 수요가 늘어나죠. 한양도 수요가 과잉이지 주택이 부족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꾸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 과잉입니다. 지방에서. 그런데 최근에 더 심각해진 게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제가 있잖아요. 네. 취득세만 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1에서 3% 취득세를 내는데 3주택 이상이면 12% 취득세가 냅니다.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세도 중과세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만 해줄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서울에 한 채가 있고요. 대구에 한 채가 있고요. 광주에 한 채 있고요. 부산에 한 채가 있습니다. 4주택이면 세금 규제 많이 두들겨 맞겠죠.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니까 팔고 지방에 있는 세 채를 팔고 서울도 팔고 더 강남으로 가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게 전국이 올라갈 때 같으면 이런 현상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굳이 비싼 강남에 왜 사야 될까? 부산에 사도 되고 광주에 사도 되고 뭐 전라도 사도 되고 강원도 사도 되잖아요. 어차피 투자 대비 올라간다면. 근데 지금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 유일한 탈출구는 서울, 그것도 강남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출구가 보이는 곳으로 지금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 내에서도 올라타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아마 미국에서도 올걸요. 중국에서도 오고요.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디를 살까요? 한국에 와서 한국을 잘 몰라도 어디서 들어는 봤잖아요. 한국에서 강남이 좋다는 거. 부산 해운대 사시죠. 과연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수요가 지금 한마디로 배가 터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서울 집값 올해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원래 예상은 뭐 이 정도 과열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뭐 잘해야 좀 반등 정도, 하반기 반등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서울, 강남이 이렇게 올라버리게 되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단기 상승은 이건 지나친 오버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잖아요. 급히 먹은 떡 체한다고. 이거는 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으로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초 예상보다도 작년에도 7월에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저는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2020년, 2021년까지 이제 상승장이었습니다. 서울 전국적으로. 네. 그러면 서울 기준에서 보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 지속적으로 7년 동안 올랐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이 어떻게 보면 조정장.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 뛰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바로 뛰면 어떻게 돼요? 과로사잖아요. 네, 그래서 쉬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이 쉬는 기간에 생긴 오버슈팅, 버블을 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되는 과중에 지금 이상 급등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준다면 괜찮은데 서울 전역으로 지금 잠실 아파트 올라가듯이 이렇게 폭등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굉장한 부작용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에 있는 돈까지 다 끌어 모았는데 집값이 갑자기 또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엄청난 경기 침체, 안 그래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제 부동산 경기까지 한마디로 일본 잃어버린 30년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또 금리도 좀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뭐 그 오르는 걸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닌 거 아닌가. 그렇죠. 집을 사는 분들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렸네? 강남집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살까요? 강남이 똘똘한 한 채인데 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래. 라고 할까요? 그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고민하냐면 더 올라간다는 데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려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금리, 금리와 집값은 반비례하는데요. 작년에 2번 내렸죠. 네.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올랐어요. 네. 1%포인트. 오히려 오히려 올랐죠.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내리면서 뭔가 잘못됐잖아요.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장들 불러서 팔 비틀어서 야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관리 좀 해라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거고요.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2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내렸죠. 은행에서 대출금리도 한 0.2%, 0.25%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대출금리가 내리니까
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숨통이 트이는 거고 네. 심리적으로도 한 번 내렸으면 두 번 또 내리겠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하반기에 한 번 더 내리면 나빠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수요는 어차피 많아요. 서울이. 공급은 부족한데 2026년 입주 물량이 서울이 너무나 부족해도 올해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올해가 뭐 부동산 R114 같은 경우는 한 3만 1,000호 정도, 3만 2,000호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7,000호에서 8,000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줄어드네요. 이거는 4분의 1 토막?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들이 불안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뭐 집값이 또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세는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는 뭔가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고 한마디로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까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우리는 미래를 보잖아요. 기대감. 2026년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집값 상승 자극을 더 받겠네. 2026년은 나아질까요?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서울 수도권. 2028년이요? 네, 3년 정도 이 보릿고개가 있는데 이 보릿고개 동안 야 우리 집 사지 말자. 매수자들이 무주택자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우리 집 사지 말자. 3년 동안 집을 안 사면 집값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지 말자 해도 우리 기자님이 집에 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기자님하고 제가 둘이 사지 말자고 했는데 집에 네. 가서 생각하면 아무래도 살 것 같거든. 우리 기자님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쵸. 이게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거든요. 저도 소장님 사기 전에 먼저 사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입주 물량 또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 어떡하지? 기다리지 못하겠어. 빨리 사야겠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물론 자금력이 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럼 막상 떨어지면 또 못 사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삽니다. 이래나 저래나 못 사기 때문에 필요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사서 보통 평균 7년 정도 보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7년, 10년 보유하면 집값이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주택이 굳이 필요 없는 분들,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엄청난 무리한 연끌을 받아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기자님이 살 것 같으니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2021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연끌이라고 네. 했는데 있었죠. 극단적인 연끌이 뭐냐면요.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배우자 한 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집을 사고요. 나머지 배우자는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남이니까 네.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요. 전세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두 분이 또 받습니다. 부모님한테 지원도 받습니다.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12억 아파트를 삽니다. 이게 엄청난 연끌인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자기 자본이 뭐 한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산다면 저는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출금리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 다르게. 미국이 안 올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2022년에 금리 그렇게 폭등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2021년에 파월 의장이 3년 동안 금리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3년 금리 안 올릴 테니까 집값 안 떨어지겠네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금리가 급등했을 때 못 버티는 분이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된 분들, 무리하게 연끌하신 분들이 못 버티고 손실을 보면서 급매로 던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등장이 생기고 강남이지만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7월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대출 규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대출 규제 뭐 풀릴 리는 만무하고요. 강화되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지방 미분양 대책이 나왔는데 DSR 규제 빠져버렸거든요. 맞았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강경한 입장이 어지간하면 지방은 DSR 풀어줘도 되거든요. 미분양이 심각하니까 안 풀어줬다는 얘기는 대출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기 시행을 하거나 서울은 비율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문턱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부작용, 또 부작용이 생기죠. 뭔 부작용이냐면 강남 같은 부자 동네는요. 사실은 자산가들이 많아요. 네. 30억,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풀 대출을 받아서 사진 않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50억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기본이 있는 사람들, 수백억 자산가들.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대출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대출 규제 나오면 어디가 타격을 받느냐? 서울 DSR 올리잖아요. 결국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지역들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강남보다 낮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분들이 또 높아진 문턱에 걸려서 내 집 마련 또 못하고 전세 대출도 힘든. 제가 한 2달 전에 노원구 다녀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하소연하더라고요. 강남 잡으려고 대출 규제하니까 강남은 날아다니고 노원구만 죽었다. 노원구 사람들은 대출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들은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가 만능 열쇠도 아니고 강남 집값 잡기도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대책 마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그냥 단순히 DSR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 그런 내러티브가 또 이제 지금이라도 강남 부동산을 연끌해서 사야 된다. 이런 거로 또 연결이 되고는 있고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제일 좋은 부동산도 같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 이사님은 그렇다면은 뭐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기는 양극화된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양극화될 거다.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제 강남 중심으로 서울의 뭐 일부 지역만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의 연봉 차이는 경기가 좋을 때 벌어지냐, 경기가 나쁠 때 벌어지냐 생각해 보면 경기가 나쁠 때는 능력이 좋은 사람도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연봉 차이는 오히려 경기가 나쁠 때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인센티브 막 주고 보너스 주고 해서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연봉이 잘하는 많이 사람은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고 네. 못한 사람은 뭐 그냥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좀 네.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본의 사례로 보시면요.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보시다시피 동경 23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이 올랐던 동경 23구가 더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가 오히려 이렇게 좁혀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가격이 오사카 나고야보다는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차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서의 여기가 가장 비싸다라는 지위는 당연히 유지를 하지만 그 격차는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이 벌어지는 거고 경기가 나쁠 때는 이 격차도 좀 축소가 된다. 이게 좀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더 심해. 만약에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경기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강남이 먼저 오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뒤따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되게 나쁘다. 그러면 나머지가 못 따라가니까 강남이 여기서 혼자만 더 계속 치고 나간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힘을 잃으면서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럴 가능성 좀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많지는 않은데 이사님 오늘 네, 이게 인상적이네요. 왜냐면 강남을 사려면 뭐 글쎄 뭐 워낙 아웃라이어 항상 슈퍼리치는 존재하니까 그런 아웃라이어 지역은 말고 이 강남을 사려면 이 비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내 거를 팔고 갈아타야 더 되니까. 벌고 그러면서 이게 올라와줘야 이게 강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요가 생긴 건데 나머지가 빠져버리면 이 강남으로 갈아타기로 올 수 있는 수요도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네. 일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자로서 부동산은 지금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물론 지금은 워낙 심리가 이제 네. 토제 풀리고 막 이제 강남을 사려는 심리 워낙 강하니까 뭐 신고가 좀 찍고 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저는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어떤 거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터지지 않았으니까 네. 약간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일 때는, 그러면 내가 빚을 냈어도 그럼 그 빚의 어떤 부담 자체가 인플레 덕분에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부채 부담도 인플레 덕분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월급도 오르고 뭐 다 같이 오르니까. 그렇죠. 뭐다 같이 오르면 네. 그러면 뭐 빚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일본이 왜 이렇게 좀 장기간 부동산 불황을 겪었냐 하면은 이게 디플레이션 시대로 가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빚이 엄청난 독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무조건 빚을 빨리 갚는 게 그렇죠. 정답이 되거든요. 현찰이 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죄다 계속 빚을 갚기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디플레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서 빚을 계속 갚기만 하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수 없는 또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일본이 그럼 왜 디플레이션 환경으로 갔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이제 은퇴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은퇴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 소득이 다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은퇴자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연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차라리 디플레가 더 선호되는 환경이고, 네. 그래서 이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어찌 보면은 이 은퇴자가 많아진 거에 따른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떤가요? 토지거래 허가가 좀 풀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게 온기가 다시 도는 건가, 다시 상승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토지가 풀린 영향도 있지만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관통하는 키워드는 뭔가 이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점점 더 뭔가 이제 한마디로 나빠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게 더 쓰레기가 되기 전에 네. 얼른 뭔가 희소성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걸로 좀 바꿔야 된다. 좀 이런 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관계로 이렇게 금이나 강남 아파트는 딱 약간 그런 희소성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안전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도피처. 그러니까 현금이 더 타락하기 전에 어떤 현금 타락에 대한 도피처로 지금 돈이 몰려간다. 약간 좀 이런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은 뭐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그래, 원화가 불안할 때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물론 프리미엄을 그렇게 주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원화 표시 자산인데 그렇죠. 네. 그 대한민국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화 표시 자산을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근데 이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뭐 정부가 돈을 막 풀고 그렇게 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강남이나 서울 상급지 부동산은 더 오른다. 뭐 그쪽으로 돈이 가게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믿음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은 안 된다. 그렇죠.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뭐 저는 지금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환율이 지금 뭐 거의 매년 100원씩 오를 정도로 일단 환율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른 거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도 대략 한 2년 전에는 예금만 해도 한 4%대 정도 받을 수 있던 게 작년에 3%, 올해는 이제 거의 한 2%대까지 낮아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금을 했던 분도 야 이제 뭐 옛날에 한 4%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뭐 2%밖에 안 줘? 야, 이게 네. 안 되겠다. 뭐 네.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만하죠.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주식시장 요새 약간 주식이 좋긴 하지만 그렇죠. 네. 아직 개인들이 막 들어온 건 아니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 그래서 부동산이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일단은 워낙에 지금 이런 심리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특히 토지가 풀리고 나서 그쪽 지역 이제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 올려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급한 분들이 일단 그 호가를 잡는 식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뭐 지금 이 심리 자체가 작동을 하니까 당분간은 좀 이런 이제 토지가 풀린 지역과 강남 3구 중심으로 좀 약간 강세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게 과연 지속될 거냐? 지속된다면 이거는 어떤 대세 상승장의 시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오른 뒤 이게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그게 또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강남 3구만 지금 요러다가 이제 말 거냐?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좀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은 이 후자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강남은 좀 이러다가 네. 다시 좀 약간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결국은 뭐 부동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 한마디로 그냥 환율 포기하고 계속 돈 풀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내러티브가 또 이제 지금이라도 강남 부동산을 연끌해서 사야 된다 이런 거로도 연결이 되고는 있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포기하자는 거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남미처럼 되자라는 건데 네. 그럼 남미는 어떠냐? 그럼 아르헨티나는 망해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동산은 그러면 뭐 올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동산이 실질 가치는 오히려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표시로는 아니 그 실제로 그 나라 통화로도 통화로도 그래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제일 좋은 부동산도 같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남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되거나 더 좋아져야 강남 부동산도 좋아지는 거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뭐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될까요? 환율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지금 특히 뭐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좀 이제 서울의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년도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상반기에 좀 가계부채를 풀면은 네. 막 이제 서울에 이제 매기가 막 살아났다가 네. 이거를 다시 어이쿠 하고 이렇게 잠가 버리면은 거래량이 확 줄면서 뭔가 이제 신고가가 나거나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이렇게 침체로 좀 접어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좀 이제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가계부채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하느냐는 약간 환율의 눈치를 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우리가 이제 과거 한 수도권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기였던 2015년부터 한 2021년 네. 이때는 야, 좀 내수 안 좋은데 뭐 좀 금리 좀 내리지 뭐 혹은 뭐 좀 부동산 좀 살리기 위해서 뭐 가계 대출 좀 이제 열어주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환율이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환율이 1,100원대에서 거의 그렇죠. 큰 변화 없이 갔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 있었죠. 그러니까 환율이 큰 변화 없는 덕분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잘 흑자가 났다는 점도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자체가 미국, 일본, 유럽보다 더 되게 높은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런 다른 선진국 눈치를 좀 덜 보면서 금리도 좀 낮추고 부채도 좀 늘리고 이래도 환율이 이제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미국보다 상당히 우리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 낮은 상황이고 일본은 심지어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금리를 더 낮춰도 되나? 우리가 부채를 더 늘려도 되나?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 혹은 유럽까지 이 국가들이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정부가 지금 뭐 금리를 내려가지고 뭐 환율이 더 뛰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에도 사실 제약적이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금리와 대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장 그런 속에서도 네. 의미 있게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던 하락장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네. 대략 한 2007년에서 2013년 네.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요때입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이제 당시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인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보면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가계부채를 거의 총량을 관리하듯이 이제 관리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장표로 보시면은 이게
전체 대출에서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가계부채 연도별 증감률인데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의 노란색이요. 그렇죠. 네. 이 보시면은 이 가계부채가 잘 안 늘어날 때 대략 한 5%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네. 이렇게 잘 안 늘어났던 이 시기에는 서울도 부동산이 오히려 좀 하락했었던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약세장이었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제 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그래서 내수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는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약간 좀 빚내서 집 사라 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막 이제 상당히 많이 늘게 되고 네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그 증가하는 시절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서울 갔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이제 2022년에는 좀 많이 이제 줄어서 이때도 이제 부동산이 서울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었다가 네. 다시 좀 이제 살아난 그런 형국인데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이 많이 올랐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증가율이 낮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일부만 좀 오르고 어떤 확산되지 않는다. 그렇죠.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약간 안타까운 점이 그러면 2024년 요럴 때 어땠냐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는 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택 관련 즉 주담대에는 여전히 좀 많이 해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가계 대출의 그 합친 건데 그렇죠. 가계 증가인데 일반 대출은 많이 줄었고 많이 줄였고 주택담보대출은 줄은 상대적으로 덜 상대적으로 줄었군요. 그렇죠. 좀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 마통, 뭐 예금담보대출 이런 거는 막 확 줄였는데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량을 좀 맞추기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주담대, 뭐 정책성 뭐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런 주담대는 오히려 좀 많이 좀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계부채를 더 많이 오르지 못하게 통제하던 시절에는 집값이 이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향됐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런 지금처럼 약간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장이 지속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팔려고 내놓지는 않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 뭐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좀 힘들어도 네. 이거는 좀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호가를 굳이 내리지는 않는 반면에 이제 사려는 쪽도 이게 가계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 호가를 잡지는 못하는 그래서 서로 그냥 가격상의 어떤 매도과 매수가상의 대치가 계속돼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장을 좀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확 떨어지려면 2020년처럼 막 금리가 막 확 오른다거나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가 뭐 그런 충격이 올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거래량이 좀 이렇게 좀 적은 대치 상태 뭐 그 정도를 일단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경제 탈곡기 새로 이름 바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